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니 선거이긴 합니다만 여야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했고 제3당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각 당의 목표가 뚜렷이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자, 그 결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텃밭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선전하며 잠재력을 보였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차후에 전국의 지방선거의 지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향하고 있는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정치권의 평가와 과제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와 국정감사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재보선에서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전은 찾은 것 같고, 호남은 또다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직력만 좀 더 보강된다면 다음은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보궐선거가 전북에서 진행되진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진보당, 혁신당의 경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역의 긍정적인 경쟁으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표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냥 지역 군수선거인데 각 당 대표들의 대결로 비화되는 게 맞나 싶고, 영원한 강자는 없고 대안이 있다면 민심은 그곳으로 향하거든요. 당의 충성 경쟁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감을 통해 현안 해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선거에 정치권의 연이은 폭로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전북은 작년 예산삭감 사태를 겪은 만큼 이번 국감이 차별과 소외를 밝히고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잖아요. 전북 정치권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슈몰이에는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새만금 사업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재보궐선거 결과 도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각 당의 선거 결과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축구 경기를 볼 때요, 무승부로 끝나면 참 이 편 내 편을 떠나서 아쉽다. 뭔가 역전도 있고 어떤 변화, 또 내 편이 이기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의 마음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대2 무승부로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계층에 따라서는 좀 뭔가 변화를 희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역적 또 지역색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기류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 역시 결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본전, 또 국민의힘 텃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에서는 민주당 힘이 살아있는 그걸 확인한 그런 선거였는데,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그 곡성군수, 영광군수 선거를 이제 석권함으로써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어떤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안정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예.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이랄지 진보당 이런 쪽에서는 뭔가 이번에 변화를 좀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기류가 강했는데, 결국은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어떤 자극제랄지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어떤 구도는 무산이 된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는 선거였다고 보고요.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지역 선거는 아니지만은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에 의해서 역시 진보 세력이 강한 그걸 확인을 했지만, 당시 또 이 투표율은 23%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또 한계를 드러낸 선거였고,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끈 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였던 것 같은데,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일화를 했고, 또는 그 여론조사에서 거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돼 있고, 어떤 때는 또 민주당이 또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또 민주당이 탈환을 하는 게 아니냐, 이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걸고 했지만, 역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큰 격차로 이제 낙선하는 그런 결과를 줌으로써 역시 부산은 또 이 국민의힘이 어떤 나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랄지 또는 희망사항을
잠재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은 우리 그래서 본전 선거 예. 그렇게 구도가 잡힌 선거라고 해서 별로 저는 의미를 좀 많이 뒀었는데 결과는 의미가 두지 않은 선거라서 저는 서운은 좀 있었고 예. 이 결과를 놓고 앞으로 2년 뒤에 선거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망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법 리스크랄지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너무나 많이 잠재돼 있거든요. 각 당 대표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로 만족을 하고 다음 선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각 당은 더 가일층 더 노력하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를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 양당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 그래서 무승부 본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말이죠. 김영기 대표님 이제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지금 영광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민주당이 41%, 진보당이 30.1%, 조국혁신당이 26%. 합치면 민주당이 꼭 이긴 선거만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어서 의미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 마치 무엇인가 변할 것처럼 시끄러웠으나 예. 막상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는 참 전혀 변화가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오차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이 탈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했지만 22%였다면 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진짜 이미 그런 것들을 감지했을 텐데 꼭 일종의 발주처의 의도대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노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미 선거 끝났는데 예. 괜히 그리고 영광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많이 차이가 났고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4번이나 대선 때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4번이나 방문을 해서 지지를 호소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거의 상주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진보당은 과거 전주 을에서 했던 것처럼 전 당력이 가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뭐 누볐다고 그래요. 합숙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래도 민주당을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과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고 그 독점 정당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걸 모색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게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에서는 상당히 정치 청문회도 많이 있었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역시 지방자치 선거는 그런 그 중앙 어떤 정치적 흐름이 곧바로 이식되는 선거는 아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선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지만 지방 선거는 그 일단 후보가 그 지역 속에서 튼튼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낙하산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면서 그렇게 상당히 고정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세력에 가서 뭘 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영광과 국성 그렇다 치고 영광은 실제 선거인 수가 4만 5천 예. 정도니까 조그마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기존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도리어 민주당이 강화군 같은 데 가서 좀 집중했으면 어떻을까.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이고 아무리 강화군이 보수세가 좀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도 큰 차이가 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도리어 수도권에 집중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데 또 텃밭 지키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영광에 집중한 거고 예. 국민의힘당은 금정구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과정이 선거 전략상에 있어서도 만약에 영광에 투여할 만큼의 그런 걸 강화에다 투여했다면 어허. 또 선거
분위기는 어땠을까? 근데 강화는 일찍이 처음부터 포기했거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50.97% 득표했고요. 민주당 후보가 42.12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뭐 네. 힘을 민주당은 투여하지 않았고 예. 후보 혼자 힘으로 이 정도 하는 것 보면 영광에다 투여했던 중앙당의 그 모든 역량들을 강화에다 투여했다면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 그런 예.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영광을 통해서 어떤 교두보, 지역적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예. 그리고 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일확천금 노리듯이 이런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지역 속에서 많이 발굴해내서 인재들을 발굴해내서 일찍부터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지방선거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는 동치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당이 어디 한 군데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어떤 영향력이 감소, 각 지역적인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도백 후보라든지 단체장 후보 이런 것들을 좋은 사람들을 그리고 지역에서 신망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므로써 당의 경쟁력을 갖는 순리대로 하면서 그 뿌리를 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걸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물론 후보론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이게 가정입니다. 부산 금정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영광에 지금 3파전, 물론 무소속이 있어서 4파전이긴 했습니다만 무소속은 이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의 3파전 속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거의 57%가 되거든요. 민주당은 41%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승리는 했으나 잘 싸운 사람 경기는 아니었다. 위기의식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1대1 구도와 다자구도로 간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했는데 이 구도가 앞으로 변화를 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예. 제가 볼 때도 역시 영광구조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41.08%인데 진보당 후보랄지 조국혁신당 후보가 득표한 그 비율이 57%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뒤집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같은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민주당 아성 지역 아닙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변화가 있냐 없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인데. 변화가 결과적으로 없었지만은 조국 혁신당이 얻은 그 득표력을 보면은 영광구조 선거에서 작년 조국 혁신당 후보가 26.5%, 또 곡성 선거에서는 또 진보당의 뭐 후보가 35%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상당히 어떤 비중을 안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 일색에 대한 독주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저는 발현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워낙 열심히 그 텃밭을 가꾸고 지역을 어떤 민심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온 결과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분들이 군의원부터 도의원까지 지방 의원들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시사 준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지역에서도 지방의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은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포부랄지 크기를 좀 넓혀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보면은 시장군수 단체장 선거 때 보면은 인물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 틈바구니에서 뭐 권리당원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인적 자원 풀 동원해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이거는 현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민 입장, 유권자 입장의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정당에 대한 선택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선택지도 거의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 역량을 좀 발전시킨다 할지 앞으로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방의 활동을 한 그런 여러 사람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서 뭐가 좀 뜻을 크게 더 열심히 지역 일을 하면서 뜻을 피력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 시사점도 또 하나 교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좀 컸지만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쳤지만은 득표력을 보면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민주당 지역 구도에 대한 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인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유권자는 인물이라고 후보자로 적합한 후보자로 생각할까? 지금 이경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또 누구보다 그 지역구를 샅샅이 살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니느냐. 그냥 갑자기 인물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물론을 찾아야 되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서 해야 될 숙제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랬을 때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도 지금 결과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기 대표님 인물론 이야기할 때 숙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인물이 적합한 것인가, 어떻게 인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좀 도농을 구별해서 밝혔습니다.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전북 지역을 보면 그 중앙무대나 이런 데서 좀 자수성가한 아니면 무엇인가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의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관료들 고위 관료 고시 출신들 예. 고위 관료 출신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에서 뭐 부지사를 한다든지 뭐 부시장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거의 명퇴나 퇴임 과정을 통해서 거의 낙하산식으로 이제 참여하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는 하는데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속에서 꾸준히 군의원이라든지 광역원을 거쳤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상당히 큰 토대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단체장 선거나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시와 그 농촌의 어떤 차이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상당히 경륜일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적인 어떤 관료들을 좀 약간 선호하는 분위기들이 지방선거에서는 있는 것 같고 농촌은 지역사회 어떻게 보면 토라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지역에서 선출직을 했던 그런 의원 출신들이 대부분 지금 단체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차이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생정당 우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지난번 비례대표에서 민주당보다 앞서 나가는 득표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인재 영입 1차 발표도 했잖아요. 600여 명의 인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선출직 그 시군 의원이나 광역 의원 출신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좀 너무 약간 낡은 느낌이 나는 좀 퇴색된 느낌이 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좀 더 신선감이 좀 떨어진다 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직 국회의원도 있는데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도 또 다른 아류정당처럼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하는데 저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진짜 공정하고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또 능력이라도 확실한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정치 분야가 아닌 여타의 부에서 좀 성공한 사례들을 모범 사례를 내는 기업인도 좋고 이런 좀 다양하게 시각을 열어놓고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어떤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영입하고 그들이 지방선거의 주역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전전전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진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키다 보면 민주당의 아류가 돼서 민주당 후보하고 있어서의 지역사회 속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게 마이너스다.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득표력에 비해서 더 적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뭐 조급하게 생각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앞으로도 거의 1년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 고민하면서 영입하는 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인물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경재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후보군을 뽑아야 될 그런 상황, 아마 이런 부분 민주당 내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가 있었으나 이거는 총선의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지금 그 총선 때만큼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곡성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39.88이었는데 35.85를 조국혁신당 후보가 얻었기 때문에 요 곡성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영광의 경우는 26%니까 약 한 2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아주 뭐 전폭적인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전주울 재선거 때처럼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만 30%에 머물렀습니다. 이 유의미한 이 퍼센트지를 가지고 진보당은 또 다음 지방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울러서 이제 무소속도 있고 정의당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각 당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숙제라고 할까요? 점검할 사항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조국혁신당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를 느낀 선거였고. 그 말씀은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네, 예. 그렇죠. 그 자극제랄지 견제구랄지 이런 갈증에 대한 그 해소를 못 해준 그런 측면은 미흡함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확인한 선거였다. 아하. 그리고 또 이 정당 비례에서 얻은 그 득표율과 이 지방선거 때는 또 비례성이 거의 없다. 그런 측면이 이제 드러난 거고 그 원인은 지역구 의원들이 없잖아요. 혁신당은 그런 측면들이 좀 한계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텃밭인 민주당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인물론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거의 시스템이 새로운 인물이랄지 영입한 어떤 인물들을 그 등장시킬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달에 대표가 되면서 권리당원 비율을 훨씬 높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현역 위주의 어떤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신인이랄지 또는 뭐 중앙 무대에서 좀 뭔가 유력한 명망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을 좀 위해서 일을 좀 해주셔요 할 때 그분들이 선뜻 응하겠느냐 이런 한계를 더 높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영입이 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 공천이랄지 사고 지역에 대한 뭐 전략 공천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역시 또 지역에서 또 그 반발의 또 저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인물론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시스템 갖고는 새로운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등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지도부가 뭔가 의지를 갖고 새로운 그런 반영 어떤 시스템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진보당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은 여름부터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걸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과거에 그 강성희 국회의원이죠. 그 보궐선거 때 그때도 그 전국에서 진보당 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뭔가 좀 글쎄 감동을 줄 만큼 선거를 또 열심히 했거든요. 당선이 됐지만 물론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영향이 크지만은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상당히 그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30.2% 나왔다고 본다면은 차점자이고 30.2% 나왔다고 본다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였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합친 그런 선거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57%를 득표를 한 거거든요. 영광보선 선거의 경우에. 맞습니다. 이거는 이 주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제에 대한 견제구랄지 일당 독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피로감이랄지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지역을 경쟁 구도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그런 결과라는 측면에서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좀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면 더 긴장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당의 도당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죠. 이원택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잠깐 나오신 거죠?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농해수위도 간사도 맡고 계시고 역할들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지역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가까운 영광과 곡성을 비롯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강화하고 부산에서의 선전도 그렇고 또 영광 곡성에서의 민주당의 승리가 아마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적 성격 하나하고 예. 또 이제 각 지자체를 이끌고 갈 후보에 대한 비전과 어떤 정책적인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텃밭에서 두석을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만 두석은 당연한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영광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선전이 우리 전북 정치의 지방선거에는 어떤 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광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깊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경제와 또 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로서 그 시군의 주민의 삶을 유능하게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긴 됐지만 압도적 당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 저희들도 이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될 텐데 이런 점에서 공천과 도당의 역할이 더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두 패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패널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 말씀 나누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예, 잘 계셨어요? 예,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면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진보당의 득표력 이걸 보면은 역시 호남에서도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있구나. 그래서 민주당은 또 이 긴장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2년 뒤에 지방선거 2026년 6월 달이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 결과를 보는지 막가는 이제 성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인물이랄지 또는 시스템 정비랄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사실 각 지자체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인물 또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경선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는 우리 도민들의 삶 또 각 시군에 있는 주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그런 경선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을 끌고 갈 예정이란 말씀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걸 리딩하고 있는 도당에서 좀 더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정당 또 당원 관계할 수 있는 대중 정당으로 좀 전진할 수 있도록 도당을 변화와 개혁해 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예. 남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와 관련해서 유치와 관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권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요청해서 아마 잘 될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충주에 지금 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분산시키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남원이 강력히 해서 뭐 입지를 거의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당 차원에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김태흠 지사는 뭐 국민의힘 지사 얘기는 하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좀 소홀히 하지 않고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욕심인데 그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이 전번에 한마디 이야기는 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특히 도당 차원에서도 조금 그냥 건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2중앙학교 이제 유치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당이 먼저 주동이 돼서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민주당 전북도당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또 우리 연구 의원님들하고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예. 그 유치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잡아왔었고, 왜냐하면 유치가 BC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이 너무나 정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저희가 이제 행안위에서 한병도 의원님께서 그것이 그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이 바른 건지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세게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어떤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남원시장님하고 또 전라북도하고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영호남 연대 전략을 좀 쓰고 있고 또 직장 협의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대책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도당에서 추가로 보도자료나 추가 대응은 이제 엊그저께 남원시장과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장께서 좀만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배숙 위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쪽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남원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대응해 가겠습니다. 믿어도 두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기자회견을 전북 출신 의원, 또 전북 영구 출신 의원, 또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할 때 이것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 속에서 저희가 통합 기자회견을 했었던 거고요. 그 선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 관리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일 전에 도당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또 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남원이나 도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기 대표님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민주당 어떤 경선 구조의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천 관리. 그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그 지역사회 속에서 뭐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론조사가 1, 2위를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뭐 이유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컷오프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온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의 속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거른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그 기준을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광역단체장을 나왔는데 정과가 있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정과 갖고도 계속 거두포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도당위원장 이현택 의원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러한 어떤 경선 과정의 룰들에 대해서 좀 아주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이번만큼은 어떤 경선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인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또 여타 정당과 어떤 경쟁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과도 이제 경쟁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명심하겠고요. 저는 이제 김제 부안에서 정치 활동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지방 정치 일꾼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국회의원이 또는 어떤 특정인이 자기의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은 해가겠지만
큰 틀에서 정말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고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 경선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기준과 원칙을 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민주당에 오셔서 모두 다 실력껏 준비하고 경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경선 과정에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후보 그 검증위원회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정당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로 도당위원장이 하는데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뭐 지식 기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기존의 정당에 상당히 이렇게 연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 기존 정당과는 다르게 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입장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의 거수기로 전락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도당위원장님이 상당 부분의 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두면 한 10개 나눠주고 나면 몇 개 안 되냐 한 7명에서 그러는데 좀 줄 건 주더라도 그 도당위원장 권한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위원 선정이나 이런 건 좀 더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인물들도 많이 막 변호사 교수들만 하지 말고 맨날 그 사람들 밥값도 못 오잖아요. 그 거수기하고 회비나 타내고 그러니까 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실제 처음에는 기자회견 인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기자회견은 거창하게 나는 공정했다고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못 오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용두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제 공천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핀셋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것에 대한 균형과 조화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쪽에 일단 방점을 좀 더 찍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검증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시민사회 쪽 또 지역사회와 소통해가면서 좀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계시면 또 추천도 해주시고요. 저도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공천을 진두지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해야겠다 또는 배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 제가 정말 제 양심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그 추천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화를 해야 할 건지, 근데 시스템화한 결과가 공정한 위원이 되는 건지 등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기간에 잠깐 나오셔서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도 잘 하시고요. 또 예산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두상 전북도당 위원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두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두상입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을 얻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의미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지난 총선 때는요. 지민 비조 1인 2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득표율이 45% 정도 되어서 민주당을 이겼었죠. 비례에서만. 근데 이번 군수 재선거는 1인 1표였습니다. 1인 1표인데 득표율 35%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호남 정치 혁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5%라는 것은 지금 곡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30%? 영광도 그 3인이 26.2%입니다. 영광은. 그렇게 됐지만 만일 민주당과 단 1대1로 붙었으면 아마 그 정도 득표율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민주당은 후보를 낸 곡성과 영광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필두로 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시군 의원들을 동원했습니다. 예. 그 조직이 총동원되었고 그 캠프 자체만 해도 300명이 넘는 아주 큰 메머드급으로 구성을 해서 선거를 임했지만 예. 조국혁신당은 아시다시피 시군 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지역민의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35% 득표를 한 것은 이제 7개월짜리 정당으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예.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단체장까지 후보를 내고 조직을 꾸리게 되면 35% 이상의 득표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아쉽게 패배는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시도의원을 비롯해서요. 자치단체장 조직위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 지역위원회가 출범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내면 다음 지방선거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아마 이렇게 지금 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황현찬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에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위원장과 그다음에 향후 2026 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장 후보들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을 함께 원팀을 만들어내면 35%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패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김영기 대표님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다음에 물론 전라북도 전국 같은 데가 보궐 선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선거고 또 올해의 어떤 정치 중앙 정치의 복잡함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과정도 이제 견뎌야 하잖아요. 한마디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견뎌내고 그렇죠. 돌파해야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조국혁신당 전라북도당은 도당 위원장님의 의지만 있잖아요. 일단은 열정과 의지가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600여 명 정도 사람을 영입해서 저도 언론에 나온 인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이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숫자를 이렇게 막 영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건 좀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있어야 하고 인물에 대한 선택 집중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좀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무엇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미래에 적합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 중에서도 진짜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선출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한테 상품이잖아요. 일종의 내놓았을 때 저게 3, 40년 그냥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보다 경쟁력 있고 저분들한테 투표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나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더 변화라든지 변화 안정이 물론 기본이지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쭉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분들은 보면 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변화와 혁신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좀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다 아직 선거는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사람을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일어나는 한 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달을 가서 상주에도 30% 얻었고 영광 같은 경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시간에 족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혁신과 바람인데 그에 맞는 인물들을 좀 지역 아니면 우리 도당에는 서울에서 옛날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라도 우리 지역이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좀 다양하게 지역민들에게 전라북도 도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포진이 돼야만 선거 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물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1차적으로는 전현직 의원님들을 입당으로 모셨는데요. 그때는 이를테면 낡은 인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그 민주당의 불공정 정선에 대한 피해자들이다. 민주당의 불공정 정선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2차로서는 저희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 군산, 익산에 좀 규모가 있는 시민사회도 당연히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겠지만 각 군 단위의 작은 생활형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많이 접촉하고 만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농민 중에 있고 어민 중에도 있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 이런 분들 다 함께 모셔와서 그 조국혁신당만의 혁신적 인물들로 다음 선거를 한번 치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이 없는 정당이다 보니까 전형직 죄송합니다. 의원님들도 모셔와야 되고 또 현직 의원님들도 모셔와야 되지만 핵심은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도상 위원장께서는 지난 10일이었죠. 그 네. 입당식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입당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일장 독점 체제에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발전이 침체돼 왔다. 또 주민을 위한 지방 정치가 아닌 공천이고 당선인 특정인 정당이 정치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시스템과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은 상당히 그 시스템을 오히려 정치 신인이랄지 인물 명망가가 그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벽을 높여버린 거거든요. 권리당원 비율을 높인다 할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뭔가 이런 추천이랄지 공천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파격적, 획기적 좀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때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랄지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시민사회랄지 학계, 언론 또는 문화예술 또는 기업인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정견 발표, 심지어는 A4용지 한 장 정도 주제 두고 하면 그 현장에서 써내라고 좀 한달치 해서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추천과 공천에 좀 도입하는 파격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오히려 명망과 인물 있는 분들은 그래? 그럼 어떤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노콜을 많이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추천 받았을 때 투표장에서 우리 유권자들도 그 점들을 높이 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좀 파격적인 시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우리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 순서를 정할 때 우리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죠.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순서 정하기 투표에 국민 참여 제도를 넣어서 당원 50%, 국민 참여 50% 해가지고 그 비례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급하게 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라북도 도당 활동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접촉면 여러 전문가 그렇게 접촉면을 넓혀서 정치 신인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함께 육성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은 아마 정치 신인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의 정도상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월세살이를 하셨는데 조국 대표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을 좀 더 순회하시면서 주말살이라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역 균형이랄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명분을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길다에서 조금 더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연결의 끈을 계속 이어가시는
생각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좀 더 조직화하고 뭔가 조국혁신당이 지역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그럼으로써 후보들도 좀 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랄까요? 이런 계속해서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의견들을 조국 당대표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했지만 부산까지 선거를 뛰어야 됐고 부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되었지만 그래도 몇 차례 가가지고 하루씩 머물면서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당대표는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지역 정치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방금 나온 좋은 의견을 조국 당대표한테 전달하고 함께 상의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국 당대표가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생활적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경재 좀 하나만 더 질문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대체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거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도당 위원장으로서 한계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떤 한계를 좀 솔직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한계를 느끼셨는지.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역위원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영광이나 곡성도 역시 지역위원회가 없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없어서 풀뿌리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보와 몇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중앙당 조국 대표가 내려가서 월세살이 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풀뿌리 조직이 없다는 것의 한계를 매우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정치 신인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저도 역시 생애 첫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이 배운 경험을 다음 지방선거에 적용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만합시다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